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자, 먼저 X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보통 X선은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 우리가 이 의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X선이 미술작품 연구에 활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대요. 정보 제공의 발표네요. 자, 지금 그림 하나를 보여주며 인물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물어봤더니 자,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인물화는 고흐가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 우리가 고흐 작품의 전시에 가도 이걸 직접 보기는 어렵대요. 특이하네요. 이분이 그렸는데 자, 그러면 이 그림이 그럼 어떻게 없어져 버렸나? 자, 아니면 이게 다 어떻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 2를 보여주는데 자, 고흐의 잔디밭이란 작품이랍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학교 미술실에 이게 사진이 걸려 있다고 하니까 이건 실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작품하고 조금 전에 그 고흐의 잔디밭이란 그림 1, 2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자,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걸 X선을 활용해서 이거를 찾아냈대요. 자, 밑으로 가시면 자, 여기 있는 과학 선생님의 말씀인데 과학자들이 X선을 이용해서 고흐의 작품들을 조사하다가 이 잔디밭이 그려진 캠퍼스에 원래는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대요. 결국 X선으로 투시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안에 다른 그림이 하나가 또 나왔어요, 지금. 자, 컴퓨터로 보고 난 원래의 그림을 제가 아까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바로 아까 보여드린 그림 1이었던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인물화가 그려진 캔버스 위에 고흐가 다시 물감을 덧칠해서 바로 이 잔디밭을 그렸던 것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인물화를 전시해서는 직접 보기 어렵고 이렇게 컴퓨터로 보고 난 이미지로만 볼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자, 그래서 그림 1과 그림 2가 나란히 배치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미술 작품을 연구하는데 자, X선이 어떻게 된대요?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쳤고요. 자, 1번에서 자, 학생의 발표 계획 중 이 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건데 왜 그림 1과 2가 이렇게 하나의 캠퍼스 안에 겹쳐 있는지 그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고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고흐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 3번 갑니다. 대학 전공 체험 교실에 다녀온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작문 과제를 하나 부여했대요.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메모한 내용을 모두 반영해서 비율을 활용해서 이걸 한 달락으로 쓰는 과제를 하나 줬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전공체험 교실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하는 과제를 또 하나 줬나 봐요. 자, 이때 자, 먼저 학생일의 작문 과제입니다. 자, 이걸 통해 수행하게 작성한 메모인데 나를 고려해서 쓴 학생의 일의 글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자,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은 그림을 하나 줬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선입견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래요. 선입견이 뭐죠? 선입견. 내가 어떤 것을 모든 근거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섣불리 어떤 걸 판단하는 것, 이걸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사람 인상이 조금 더럽네, 성격도 안 좋을 거야, 막 이런 것들. 자, 대상에 대한 어떤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담아야 된답니다. 자, 이것을 다 만족한 걸 지금 찾으시면 되는데, 자, 답은 5번에 있죠? 자, 오리 토끼 그림을 보면서, 자, 여기 있는 이 선입견. 자, 이것은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 같다. 자, 비유법을 사용했네요. 오목과 같다, 이런 부분. 자, 스스로 정한 틀로만 대상을 보려는 태도. 이게 바로 선입견이 되겠죠? 자, 이 태도는 자, 학문 탐구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닌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3번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학생의 글에서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래요. 자, 여기 먼저 네모 대학교 전공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나서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한 것. 자, 이것이 내가 뭐야? 자, 기억. 아까 기억이 뭐 있었어? 자, 참가 동기가 여기 밝혀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전에는 지금 전공 소개를 포함한 특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에는 전공 실습을 했다고 했으니까. 자,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했으니까 니은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면서 자, 글을 이렇게 일부 좀 글을 써봤는데 이 과정 글을 잘 쓰려면 체계적인 분석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그리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 깨달았다. 자기가 느낀 점, 깨달은 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걸 통해 자기에게는 많이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 마지막 기회가 된다면 전공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했네요.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차례대로 했는데 이 중에 뭐가 빠졌니? 자, 리얼이 지금 빠져있죠? 자, 여기 학계 측에 바라는 점이나 이것은 지금 언급된 게 없으니까 답은 그래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 5번입니다. 자, 문법 단원인데요. 자, 우리 우문동화 이미 문법 시간에 다 배웠던 부분들이야. 자, 여기서 우문동화는 인접한 두 우문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우문동화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제이야, 우리가 우문동화 할 때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 어떻게 문제 풀라고 했어? 표기하고 발음이 되는 걸 똑같은 거를 지워가면서 풀라고 그랬죠? 그럼 빠르게 그 부분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비응화를 보시면 비음이 아니었던 비읍, 디귿, 기억이 자, 미음, 니은 앞에서 비음인 뭐로 바뀐다? 자,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린 비음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지우라고요. 어떻게 국민이 때 지워봐 지우. 구 똑같네요. 민 똑같네요. 자, 남아있는 것은 결국 앞에 표기에는 기억인데 발음이 될 때 얘가 뭐로 발음이 돼? 이응으로 발음이 되니까. 자, 기억이 뭐로 바뀌었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지우라고요. 자, 유음화는 비음, 니은이 자, 이게 뭐? 유음, 리을 앞에서 뭐로 바뀌는 거? 니은이 결국 유음인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게 유음화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지우면 되겠네. 자, 형사야 지워봐. 어떻게 지워? 칼, 칼, 알, 알. 자, 남은 거는 자, 니은이 결국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리을로 바뀌었죠? 자,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화 맞잖아요. 지우라고요. 자, 아래에 자음 체계표를 보면 비음화와 유음화는 그 결과 인접한 두 우문의 조음 방식이 같아진대요. 자,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자, 비음이 뭐로 바뀌는가?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고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니까 자, 결국 앞이나 뒤에 뭐가 있으면 비음이 있으면 똑같은 비음으로 바뀌고 자, 앞뒤에 리을이 있으면 니은이 뭘로 바뀌는 거? 자, 이렇게 리을로 바뀌게 되면 결국 똑같은 유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위에서 두 음운의 조음 방식이 같아지는 비음 또는 유음으로 바뀐다 이 뜻입니다. 자, 국외음화 갑니다. 국외음화는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매사. 자, 이걸 우리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는데 이 앞에서 국외음 뭘로 바뀌어요? 자, 지읒 또는 치읓으로 바뀌는 현상이래요. 자, 해돋이. 자, 제이어 바꿔봐. 지워. 보고 여기다 지우라고요. 자, 해. 자, 도 지울 수 있네요. 도, 도. 자, 이 지웠습니다. 이. 자, 그런데 여기 이응은 있는 거 없는 거? 음가 없는 이응이니까 얘는 지금 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음운이 아니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여기 디귿 하나 남아있고 얘가 뭐로 바뀌었어? 지읒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위에 있는 디귿이 뭐로 바뀌는 거야? 이 경우는 디귿이 지읒으로 그 다음에 티읕은 뭐로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치읓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경우는 조음의 모두 바뀌었고 조음의 위치도 바뀌었죠. 지금 뭐가 잇몸 소리가 지금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조음 방식도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경우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다 바뀌어 버렸네요. 자 그래서 자, 아랫부분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화 결과로 조음의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구경하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자, 아래 그림을 보면 해도지가 해도디가 아니라 해도지로 자, 이렇게 나는 이유. 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바뀌는. 자, 1, 2에서 보듯이 디귿과 이를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달라. 디를 발음할 때는 혀가 윗몸에서 입천장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읒, 이 발음하면 어때요? 자, 혀의 앞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를 발음할 때는 혀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발음이 더 편하죠? D로 발음하는 것보다 G로 발음하는 게 자, 혀의 위치가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발음이 편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는데 자, 나중에 뒤에 나오고 있는데 이걸 발음의 경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무리하면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 동화결과 인접한 두 문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점에서 유사하긴 한데 자, 이처럼 이렇게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연속돼서 발음을 하게 되면 힘이 덜 들어요. 자, 이런 걸 발음의 경제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단어 발음의 경제성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 4번에서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거는 국외음화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엇이? 자, 디귿이나 그 다음에 티읕이 뭐를 만나서 이나 반목 이를 만나서 자, 반목 이를 만나서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만 바뀌었어요? 자음만 바뀌었죠? 모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 모음과 그 소리가 모두 바뀐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지금.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기억을 참조할 때, 자, 여기서 우음 변도, 동화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래요. 자, 제가 다 미리 지워놨어요. 자, 반물, 바, 그 다음에 물까지 똑같이 지우면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니까 비음아. 자, 신라인 경우는 결국 니은이 니을로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유음아. 자, 구지인 경우는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 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구개음아. 필기하고 있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A 부분은 비음화로, 자, 비음화 일단 맞네요. 그리고 조음 방식만 바뀌었나요? 조음의 위치는 똑같이 비읍이나 미음이나 어디에 들어가니까. 자, 둘 다 입술 소리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자, 조음의 위치는 안 바뀌었죠? 조음 방식만 파열음이 뭐로 바뀐 거야? 자, 파열음이 이렇게 비음으로 바뀐 거니까. 조음 방식만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6번, 7번 질문 갑니다. 자, 고려말 중앙 집권 체제의 약화와 왕권의 쇠퇴 속에서 자, 조선왕조를 세운 신흥 사대부들은 지주층이었기 때문에 땅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자, 노비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또 강력한 뭐가 필요해? 중앙 집권 체제의 확립을 위해 부격의 대상인 양인 계층의 폭을 넓혀야 됐어요. 자, 노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기서 지금 노비 같은 경우는 그 부격을 담당하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는 집에서 부려야 되는 거고, 자, 국가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바로 양인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따라서 노비가 꼭 있어야 하더라도 되도록 양인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세왕조가 추구한 국역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국역 대상의 확보를 새 왕조 통치체제 발판으로 추구하면서 법제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일단 자, 양인과 천인으로 나눴어요. 이걸 양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들 사이에는 의무와 권리에서 차등이 있었는데 먼저 의무면에서 보면
양인 남자는 국역인, 국가에서 한 부역인, 바로 군역과 그 다음에 유역의 의무가 있었대요. 근데 의무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 일정한 노동력도 제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에 비해 천인은 군역에서 철저히 배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 노비 같은 경우는 그래 군역에서 배제가 됐겠네요. 자, 또 권리면입니다. 자, 권리면에서 양인과 천인은 신체와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공권력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뚜렷이 차이가 있었는데, 천인인 노비는 재산으로 보아 매매, 상속, 양도, 증여의 대상. 무슨 소유물이네요. 물건이네요. 물건 취급을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는 곳도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비해 노비와 양인이 싸우면 노비가 한 등급 더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이 양천 사이의 법적 지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면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양인과 다르게 노비는 지금 천인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보다 권리면에서 양천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관직 진출권입니다. 자, 자기가 어떤 벼슬길에 나가려고 하는 것, 이걸 관직이라고 하죠. 자, 양인 중에도 관직 진출권이 제한된 사람이 적지 않으나 양인은 일단 관직 진출권은 있었어요. 자, 더러 노비가 국가에 큰 공로를 세워 정교 관직인 유품직으로 자, 이렇게 어떤 유침직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때는 반드시 양인이 되는 종량의 절차를 먼저 거치고 이 다음에 유품, 벼슬을 받았다는 얘기죠. 관직을. 자, 그러나 이러한 양천 구분은 국가의 법적 구분이었지 실제 사회 구성은 더 복잡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로? 국가의 법적 구분에서는 양천제를 쓴다고 해놓고 실제는 그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이걸 세분화시켰어요. 어떻게? 양천이란 법적 구분 아래 사회 구성원은 자, 상급 신분인 뭐가 있고요? 양반 계층이 있었고 의관이나 역관 같은 기술, 서울들을 우리는 중인 출신, 중인 계층, 양인 중 수가 가장 많았던 자, 평민 계층, 자, 노비가 주류를 이루는 천민 계층. 몇 단계로 나눈 거야, 그럼? 4단계로 나눈 거죠? 자, 법적으로는 양천제니까 양인과 천민, 이게 2개의 구류밖에 없었는데, 자, 이것을 실제 사회 구성원들은 더 복잡하게 이렇게 4개의 계층으로 나눠놨단 말이야, 지금. 자, 조선을 양반 관료사회라고 규정하듯 양반은 정치, 사회, 경제면에서 갖가지 특권이나 명예를 독점으로적으로 누리면서 그 아래인 중민, 평민, 천민은 격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를 뭐라 한다? 이걸 반상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양천제가 있었고 반상제가 별도로 따로 있었네요. 반상은 그 신분을 지금 어떻게 나누는 거야?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로 나눠서 자, 반상의 반에는 중인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에는 뭐가 들어가요? 평민부터 노비까지. 그럼 중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중간에 어중뛰게 떠 있었죠? 자, 결국 중인은 결국 뭐야? 반도 아니에요. 반에도 못 들어가고 상에도 못 들어가고 그 중간에 어정쩡한 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법적 구분은 법적 구분과는 달리 사회 통념상으로 최고 신분인 양반의 지배적 위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에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국가 차원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와 당시 실제 계급관계를 반영한 사회 통념상 구분인 반상제가 서로 섞여 중세 신분 구조를 이뤘어요. 자, 그러다가 양천제가 뭐로 바뀌어버려요? 다 실제 사회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사회 통념상의 신분 규범으로 아까처럼 4단계로 구분되는 쪽으로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지주제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조선 사회 안정과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조선의 국역 정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비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아니라 노비가 아니라 뭐였죠? 양인의 수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채수의 견해를 지금 나타내기에 적절한 거. 자, 사원부 대사원 채수가 아닙니다. 자, 즉 어제 전제에서 자, 임금님의 어떤 명령선안 여기에서 보니까 역관이나 의관을 권장하고 장려하고자 능통하고 재주가 있는 자를 자, 양반에 발탁을 해서 쓰라고 특별히 명령을 내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의관은 원래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중인 출신인가요? 자, 이 중인 계층들을 양반에 발탁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 더 그만큼 신분이 지금 위로 격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랐대요. 자, 왜? 바로 최세의 의견은 이겁니다. 의관, 역관은 4대부 반열에 양반에 낄 수 없습니다. 양반의 그 자리에. 자,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 이 선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양반의 그 지위를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있는 신분들이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막은 거죠? 자, 그렇다면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자, 결국 이걸 증인을 동서 양반이 발탁하려는 임금의 조치에 반대한 것은 자, 바로 뭐 때문에 양반의 지배적 위치를 더 돋보이게 하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8번 9번입니다. 자, 19세기 사진이 예술이냐 기술이냐의 논쟁 속에서 사진을 예술을 끌어오기 위한 작가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경향을 우리는 픽토 리얼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는 바로 회화의 기법. 회화가 뭐야? 회화? 미술이죠, 미술. 자, 그림입니다, 미술. 자, 미술의 기법을 수용하여 사진을 예술화하려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픽토리얼이죠. 사진 기술에다가 뭐를 접목한 거야? 미술의 이 기법을 여기다 접목을 했단 말이야. 자, 픽토리얼리즘은 회화처럼 밑그림을 그리고 모델을 배치하는 등의 구성을 중시하거나 사진의 표면을 뿌옇게 만드는 등의 여러 기법을 활용해서 자, 미술이 갖고 있는 그 예술성을 사진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누구? 로빈슨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분이 사용했던 방식이 바로 뭐야? 조합 인화 방식을 사용했네요. 자, 조합 인화 방식이란 여러 장의 사진 원판을 조합해서 한 장의 작품으로 인화하는 겁니다. 되게 좀 복잡했겠네요. 이걸 일일이 따로따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걸 다시 한 장의 형식으로 다시 인화를 해야 되니까 편집을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로빈슨은 자신이 구상한 스토리에 따라 모델의 포즈나 연기 등을 지도해서 각각의 장면을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조합을 해서 다시 인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진도 회화처럼 창조적인 예술품이 됐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 여기는 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했던 당시 낭만주의 경향을 반영했고, 자, 사진이 회화처럼 감정을 담아낼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집에 찾아온 봄이라는 작품인데, 자, 총 9장의 사진 원판을 다시 조합을 해서 지금 인화를 해서 하나에 이렇게 사진을 완성을 한 거네요. 자, 로빈슨이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스펜서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것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고요. 자, 로빈슨은 이 사진을 구성할 때 각 장면의 밑그림을 미리 그린 다음에 전체 배경에서 각각 사진이 들어갈 위치와 비율을 정했답니다. 그리고 이 봄을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이 드러나도록 인물의 표정, 포즈를 미리 계산해 각각 촬영을 했죠. 자, 그리고 이것을 조합을 해서 최종 인화를 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로빈슨은 장면을 사전에 치밀하게 구성하여 작품을 완성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되네요. 자, 그럼 사진가의 의도가 작품 안에 반영이 된 거죠. 자, 이러한 로빈슨의 사진은 인위적이거나 또는 의도적인 기법을 거부하는 사진가들에 의해 많은 비판. 왜? 야, 사진이라는 것은 뭔가 자연스러운 걸 찍어야지 이렇게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기법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 자, 이렇게 비판을 했을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로빈슨의 작품은 사진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으며 노래했던 최초의 노력이었다고 평가를 받고요. 자, 하나 더. 당대의 그 편견. 자, 사진이 무슨 창조성이 있어? 자, 이걸 뭘 예술이라고 보겠어? 이런 편견을 타파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기억의 내용이 적절한 거니까. 자, 여기서 로빈슨의 이 사진을 지금 비판했던 사람들은 그 위에 인위적이고 의도적 기법. 자,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위에 있었네. 자,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셨으면 됩니다. 밑줄 위에. 자, 결국 인위적인 걸 비판을 했겠죠. 예, 답이 그래서 여기 5번 사진의 예술성은 인위적인 기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자, 9번에서 자, 성격이 다른 걸 찾으려는데 자, 여기는 2번에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룬 미술 그 자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미술의 그 기법을 활용해서 바로 자, 픽토리얼리즘이라는 어떤 사진 예술을 완성한 여러 가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분하시면 되겠네.
자, 마지막 12번에 가겠습니다. 자, 조선의 세종대왕 때, 자, 시기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네요.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자, 백상군이라는 사람이래요. 자, 부인은 정씨였는데, 20년대 자식이 없네요. 자, 그래서 명산 대찰, 그 되게 이름난 산과 그 다음에 큰 사찰, 절에 가서 정성을 더 기도한 다음에, 자, 태몽을 꾸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들이, 자, 어떻게 되게 애주증주했나 본데, 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요? 선군이라고 지었답니다. 신선선자에 임금 군자를 써놨네요. 선군. 자, 부부는 아들에게 알맞은 배필을 얻어 슬하에 두고 재미를 보려고 널리 구원을 했지만 마땅히 찾을 수가 없어 근심을 했답니다. 이때 자, 수경 낭자도 천상에서 선군과 희롱한 죄로 옥연동의 귀향을 와 있었는데, 자, 뭐야 그럼? 여기 있는 수경 주인 남자 주인공 선군과 백선군과 여주인 수경 낭자는 둘 다 천상계 인물이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옥황상제의 벌로 얘들이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자, 옥년동이나 이곳 바로 인간계에 내려와 있었단 말이죠. 자, 선군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자기와 천생 연분인 줄도 모르고 자, 다른 가문에 구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라. 자, 결국 수경은 과거 천상계의 일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군은 기억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수경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인간 세상에 귀향을 와서 지금 유배를 와가지고 백년가약을 맺어야 되는데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 낭군이 다른 가문의 구원 결혼을 청혼을 하면 우리의 천생 연분은 결국 어떻게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자, 그래서 슬퍼했다고 그랬고요. 자, 성군의 나이가 16살이 됐습니다. 자, 이 나이에 자, 성군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자, 갑자기 문득 자, 예쁘게 단장한 누가? 낭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누구죠? 수경 낭자겠죠? 수경이 와서는 낭군은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둘이 바로 천생연분 하늘에서 우리 인연을 맺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성군은 나는 진세의 속객이고 난 인간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고 낭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어찌 우리 사이에 연분이 있다 합니까? 인연이 있다고 하십니까? 자, 그랬더니 낭자가 당신은 낭군은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선관 신선의 관리였네요 지금. 자, 또 요지연에서 저와 서로 희롱한 죄로 자, 옥황상제께서 우리 두 사람을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인간 세상에 이렇게 귀향을 보냈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연을 이루라 했습니다. 그런데 낭군께서 어찌 이것을 모르시고 다른 가문에 구원하려 하십니까? 낭군은 저를 위해 몇 년만 더 기다려달라고요? 3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성군이 깨어나 보니 이게 뭐야? 남과 일몽, 자, 한바탕 꿈이었다. 한바탕이 헛된 꿈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나 꿈속에서 본 낭자의 얼굴은 하늘을 날던 기러기가 부끄러워 땅에 떨어질 만큼 겁나게 아름다웠나 봐. 자, 또 조각달을 수놓은 듯한 자태는 그 모습은 천상의 밝은 달이 구름 속에 막 솟아나는 듯 그렇게 아름다웠고 자, 선군이 결국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 바로 그 붉은색 입술에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말하던 낭자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리는 듯하고 자, 그 낭자의 얼굴이 눈에 어른어른 거렸다. 이거 삼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결국 성군이가 꿈에 본 낭자를 잊지 못해 병이 들었네요. 무슨 병? 상사병에 걸린 거죠? 자, 그래서 부모가 이상히 여겨서 야, 네 병세가를 보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 왜 그런지 이 속마음을 좀 후련하게 좀 얘기 좀 해봐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랬더니 아, 제가 며칠 전에 옷과 같은 꿈속에서 어떤 낭자의 꿈을 꿨는데 자기가 월궁의 선녀라고 하면서 달나라 선녀라고 하면서 그대와 천생 연분이 있나이다. 다른 곳에 구원하지 말고 3년 동안 기다려 주소서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3년을 기다려야 되면 하루가 너무 길어요, 지금. 자, 그런데 어떻게 3년을 기다립니까? 자, 그래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병이 지금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 상사병을 앓던 선군은 결국 3년을 기다려야 수경낭자와 결혼할 수 있는 금기. 금기가 뭐야? 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금기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깨버리고 결국 수경낭자와 결국 3년이 안 돼서 결혼을 해버린 거야, 지금. 그리고
자, 남매를 낳았네요, 지금. 아들과 딸을 낳았나 봐. 그런데 선군이 부모의 명령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상경, 자, 서울로 올라갔을 때 수경 낭자는 다른 남자와 몰래 만난다는 자, 매월의 모함으로 자, 결국 바로 자결을 해버렸습니다. 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 왜? 옛날 이 시대,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정절을 잃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유교의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런 일이 없는데. 자, 그래서 그 결백함을 지금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자결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보면, 여기 다른 남자가 몰래 정을 통했다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다름 아니라, 바로 남편인 선군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선군은 지금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야 가는 자리인데, 자, 하룻밤을 갔다 보니까 갑자기 수경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밤에 아버지 몰래 담을 넘어서 바로 여기 있는 자기 부인, 누구 수경이를 만났던 거야. 근데 수경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자기 남편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이걸 쉬쉬했던 거죠. 근데 그때 우연히 바로 시아버지인 백상군이가 뜰을 걷다가 며느리 방에서 외간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그게 누군지 아는 거야. 외간 남자인 줄 알았어, 정말. 근데 이게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걸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차에 또 몸종인 매월이마저 어떻게 같이 모함을 하는 거야. 수경 아가씨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나 봐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시아버지는 이미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매월이마저 이렇게 해서 돌쇠라는 놈이 있어. 얘를 매수해갖고 매월이가 돈을 주고 얘를 어떻게 수경이 방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했단 말이야. 자, 이걸 눈으로 확인을 했단 말이죠.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연히 며느리를 불러다가 야단을 쳤겠죠.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 그래서 결국 자결을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자, 시아버지 백상군은 자, 임소절을 선군의 새 부인을 맞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한편 선군은 장원 급제한 후에 자, 수경낭자가 보고 싶어 바삐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의 상공이 자, 누구야? 아버지의 상공이 자, 한림 지금 장원 급제를 해서 지금 벼슬길에 올랐어요. 그래서 한림이라는 벼슬을 받았단 말이죠. 바로 성군을 얘기합니다. 성군이 이르기를 너는 얼굴이 두목지처럼 지금 어떻게 우아하고 풍채도 뛰어난데 이제 한림 학사라는 벼슬까지 얻게 되었다. 너 같은 대장부가 어찌 한 사람의 부인만 둔 채 세월을 보내겠느냐. 옛날에 조선시대는 뭐가 있어? 본부인이 있고 첩을 따로 둘 수가 있었죠. 이런 축첩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아들을 위해주는 척하면서 결국 어떻게 한 명의 부인을 더 둬도 되지 않겠니?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 며느리, 진짜 며느리는 어떻게 되어버렸어? 이미 죽은 상태니까 결국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임소절을 지금 어떻게 급하게 지금 어떻게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밑에 내가 너를 위해 널리 어진 낭자를 구했는데 이고을에게 임진사댁 낭자가 천하의 미인이란 얘기를 하더구나. 얼마 전에 내가 임진사에게 청혼을 해서 임소절을 너의 배필 부인으로 삼고 오늘 바로 혼례식을 올리기로 정했다. 너의 뜻은 어떠냐? 자, 아버지 되게 급하시네요 지금. 결국 수경이의 죽음을 임소절의 어떤 결혼으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백방으로 선군을 달랬어. 그러나 선군이 대답하기를 내려오다 꿈을 꿨는데 낭자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나타나 가슴을 만지며 말도 제대로 못하더이다. 아무래도 낭자에게 무슨 연고, 무슨 까닭, 이유가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까? 자, 물어봤어. 또한 저는 낭자와 맺은 언약이 소중하니 이 문제는 첩을 드리는 문제는 집에 내려가 낭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상공이 지금 다시 아들을 붙들고는 야, 이것은 양반 자식이 할 행실이 아니다. 왜? 이미 혼인은 인간의 큰 대사, 큰 일인데 부모가 이미 구혼을 했고 6년 결혼식을 갖추어 혼인하여 부모를 지금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 아니냐. 어찌 이렇게 고집 피우냐? 자, 또 한 가지. 자, 만약에 네가 이대로 가버리면 임소전은 평생 큰 일을 그르치게 되고 이는 군자의 도리가 아니지 않냐. 자, 지금 백상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죠. 하나는 너가 그냥 결혼을 안 하고 그냥 가게 되면 부모한테 불효를 하는 거고, 또한 두 번째는 임소저. 이 사람 지금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안 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리가 아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 한림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재촉하니 하인이 한림에게 또, 자, 하인도 한마디 하네요. 대감님의 말씀도 말씀이려니와 만일 한림께서 그냥 가시면 임진사 댁의 낭패도 매우 심할 겁니다. 그러니 한림께서는 깊이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한림은 외려 하인을 꾸짖은 다음에 백마를 몰아 달려갑니다. 자, 상공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뒤따라오더니 집 앞에 이르러서 자, 성군을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서야 이제 사실을 말하는 거죠. 네가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로 떠난 뒤에 낭자의 방에서 외간 남자의 소리가 나더구나. 이게 누구였던 건데? 선군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낭자에게 물었더니 낭자가 네가 왔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자, 매월과 함께 자,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하더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상히 여겨 부모로서 약간 경계하는 말, 지금 꾸짖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낭자가 여차 했더니 결국 죽었다, 자결을 했다 이거야 지금. 자, 이걸 지금 이제서야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망극하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선군이 자, 어떻게 했어요? 자, 대경실세 크게 놀라고 얼굴색이 변하여 울면서 말하기를 진실로 낭자가 죽었습니까? 어찌 아버님께서는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속여 임소적에 장가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일입니까? 자, 미친 듯 중문으로 달려들어가니 동별 땅에서 나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다 그랬으니까. 자, 지금 성군이가 지금 자기 아내의 시신을 보고 지금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통곡하는 장면까지 나와 있네요. 자, 10번에 A, B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은 뭐냐. 자, A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당신은 옛날 하늘나라의 신선 선관이었고 저도 마찬가지 하늘나라의 어떤 선녀였는데 자, 우리가 지금 벌을 받아서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우리 두 사람이 인연을 맺어주기로 돼 있으니까 천생연분으로 자, 저를 위해 3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랬으니까 자, 기다려달라는데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춰내고 있죠. 과거의 천상계 인물이라는 걸. 자, B 부분에서는 지금 뭐가 자, 며칠 전 꿈을 꿨는데 그때 어떤 지금 아가씨가 월공 선녀라고 하고 나타나가지고는 자기를 3년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병이 났어요. 이거니까 과거의 일을 들춰내고 있으니까 자, 둘 다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 12번 문제는 공이 같은 부분에서 풀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자,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선군은 집에 돌아와서야 아버지로부터 결국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수경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11번 문제에서는 자, 이걸 이동 공간을 도시화했습니다. 자, 천상계 인물이었던 선군과 수경 낭자가 결국 각각 안동과 옥연동이란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성군이가 서울에 가서 장원급제에서 돌아오고 있고요. 자, 이 상황에서 결국 수경 낭자는 결국 어떻게? 자, 시집을 안동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곳에서 결국 죽임을 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자결을 한 거죠. 자, 이게 적절치 않은 거니까 성군이 디귿에서 니은으로 돌아오려 한 것은 자, 지금 서울에서 안동으로 돌아온 건 누가 보고 싶어서? 너무 지금 사랑하는 수경이를 보고 싶어서 돌아오려고 한 거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이미 알지는 못했어요. 이 상황은. 집에 와서야 알았으니까. 자, 이거 말도 안 되네요. 지금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수경 낭자전은 천상계의 선관과 선녀가 인간 세상으로 귀향을 온 후에 겪게 되는 재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승천까지의 과정, 그리고 또 봉건사의 규범과 유교적 도리에 맞선 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욕구가 이 이면에 여기 숨겨져 있답니다.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선군이 수경 낭자와 사별을 한 것은 자, 왜 죽었니? 왜 자결을 했어? 제가 자기가 지금 억울한 거죠. 자기는 정말 다른 외간 남자와 지금 사통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억울함을 지금 풀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지금 스스로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서. 자, 이건 백상군이 봉건사의 규범에 따라 임진사 댁에 구원했기 때문에 자, 지금 누가 먼저 수경낭자가 먼저 죽은 거고 그리고 나중에 백상군은 임진사 댁에 구원을 한 거니까 시간차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